안녕하세요. 육회 상쾌 통쾌 개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사입니다. 네. 네, 동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동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면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정말 동변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 방송.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였군요. 네. 질문 네. 많이 해주세요. 아, 네. 네. 아 근데 진짜 머릿속에 다 있으신가 봐요. 너무 놀랍습니다. 아 그럼요. 전문가시죠. 제가 띄워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시작하기 전에 동변님께 저희가 이제 여쭤봤잖아요. 아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그때 아니요 뭐 많이 하고는 좀 그냥 뭐 가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하시는데 시작했더니 슬슬. 그죠. 네 어쨌든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희가 영화 이제 미스백 미스백 얘기했었죠. 우리 한지민이 나오는 미스백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한지민이요? 저 언제부터 그쪽 아는 한점이 사이세요? 있나요? 우리 한지민이 나오는 그 미스백에서 해서 가정 강요 폭력과 아동 학대에 대해서 아동학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이제 저도 맞았다 뭐 하면서 이제 집안 얘기 하다가 눈물 좀 보이다가 학교에서도 맞았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깨 그쵸. 작가님이 그만 해갖고 이제 끝난 상황인데 네. 그래서 깨 작가님 다시 한번 이어보세요. 지난주랑 지난주요? 어떻게 이을 거예요? 지난주랑 이어서 또 체벌 얘기 조금 더 해야죠. 왜냐면 자극적으로 쫙쫙 뽑아낸다. 나 이렇게도 맞아봤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갑자기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맞은 친구들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률이 높나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그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그 아동학대 행위자는 보호자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호자가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 집에서는 부모님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과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많이 처벌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건수 대비하면 교사가 압도적으로 처벌을 많이 받아요. 그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에서 한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건데 실제 친부모는 처벌받는 비율이 아주 미미하고요. 뭐 이제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은 상당히 불이익이 있죠. 그러니까요. 처벌이 되고. 그리고 이게 교사면, 사실 증거 문제도 좀 있는 게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나 뭔가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다들 이러고 있어요. 다들 핸드폰으로 이러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완전 명확하게 남는 거죠. 친구 애들이 핸드폰에. 다 이렇게 찍어서 증거 영상과 채취하는 음성이 다 남으니까 음. 그리고 증인도 되게 많고 근데 가정 폭력은 그쵸. 영상도 없고 증인도 없고 소수로 있는 네. 상태에서 거의 이제 맞아. 뭐 상해에 의한 상해를 직접 보여주거나 아니면 거의 진술로 이렇게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욱이 이제 부모님이잖아요. 아, 그쵸. 내가 내 부모님을 신고한다는 건 선생님을 신고하는 건 그쵸. 또 완전 달라요. 다르지. 이분들과 완전하게 인연을 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신고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신고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기에서 뭔가 큰 싸움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이가 맞는 것 같다라든가 아이가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웃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실제 이렇게 이웃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임의로 막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법률 해석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경찰관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업무를 하실 때 보시는 법률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이거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가 누군가를 체포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있는데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아이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조금 완화시켜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법이 충돌을 한다.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조금 많이 분분하고 아동복지법의 특별법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률이 이게 딱 뭐 같은 거를 다르게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아동학대 사안은 아닌데 이제 가정폭력 사안이었는데 가정폭력도 아동학대에 아주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뭔가 이상해서 임의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간 사안에 있어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가 무죄가 나온. 진짜.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는 이제 아동학대 업무를 많이 하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되는 영장이 있거나 그 안에 사람이 허락을 해서 열어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판단이나 이런 융통성을 좀 많이 감안을 못하고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허락받고 들어가라는 거죠. 애 때리는 아빠 허락받고 들어가라는 그게 거죠.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게 조금 실무 현장이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아동복지법상에 그 완화시켜 놓은 거는 거의 사문화됐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그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그 부분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잘 활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퉈볼 수는 있는데 뭐 이제 저희들은 법률가니까 법률가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고 어느 정도의 좀 개정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양면에서 다 생각을 해봤을 때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라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만약에 경찰이 이제 그런 권력 기관이 문을 그냥 따고 들어왔는데 나는 너네 집에서 네가 얘 때리는 줄 알고 따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거를 어떻게 잘 해야겠네요. 악용될 너무 어렵다. 예,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로 우선은 봅니다.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그 약자가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가 좀 이제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황변님이랑 저랑도 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그 성인지 감수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동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사법 체계 내에서 뭔가 감수성을 가지고 아동이 피해자가 됐을 때나 당사자가 됐을 때 조금 법 적용에 있어서 다르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저희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동변이 말씀하신 거는 뭐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한번 너 위법한 공무집행이야라고 해서 죄라고 판결을 받았으면 그거 그 사이에 다 퍼지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죠. 맞아요. 엄청 위축되죠. 현장에서의 경찰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경우들이 되게 많고 뭔가 이제 이렇게 강제 뭔가 이렇게 따고 들어가는 조치, 쉽게 말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거는 뭔가 여러 차례 좀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명확히 막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경찰서 내부에도 아동학대 그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아마 기준이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되게 주저하시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경찰분들이 수사관 분들이랑 이제 그 업무 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방어적이잖아요. 요새는 조금이라도 뭐 진정 들어오고 감찰 뭐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축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매뉴얼이 있더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스백 영화를 안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스백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주에도 안 보고 오셨어요? 이번 주에도 안 아니 저는 속상해서 못 볼 것 같아서 못 봤어요. 아이들 막 그런 상황이 너무 좀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의 경우에도 이렇게 아동학대를 알고도 위축이 되는데 그냥 동네 주민인 한지민이 예,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뭘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뭐 이건 영화니까 이제 본인의 또 옛날 그런 일이 떠올라서 도와줬다고 하지만 너무 본인 같아서 그렇게 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런 뭐 현장을 봤다.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럼 실제로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친고죄가 아닌 거네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좀 특이하게 그 신고 의무자 조항이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하면 처벌되는 과태료인가요? 과태료예요. 신고를 아동 학대 상황에 대해서 알지만 내가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과태료. 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아동 관련 그쪽 기관에 근무하면서 아동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입법이 돼 있고요. 일반인들은 신고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아동복지법 뭐 이런 시행령까지 내려가면 포상을 해주는 것도 예전에 잠깐 시행을 했었어요. 약간 파파라치처럼. 예, 그렇게 했었고. 폭파라치. 지금은 없고. 그때 그 경찰청 단위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두 번 진행하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포상을 받았다는 건 못 본 것 같고요. 신고 전화는 112로 통합돼 있고요. 경찰로 우선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 이후에 이제 다들 우려하는 게 이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처벌되는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대 행위자 때린 아빠 엄마가 다시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어. 돌아왔어요. 맞아. 딱 보니까 옆집에 아가씨가 신고한 것 같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신고자 맞아. 보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고들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신고자 보호 관련된 조항도 엄청 많이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체계 중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해서요. 정말 강력범죄, 살인, 강간, 강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 신고하신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네. 법이 있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그걸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이렇게 수사 과정 중에 되게 자연스럽게 예. 저는 학대한 적 없으면 옆에서 다 들었다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찰분들이 신뢰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왜냐하면 누설을 하지 않게끔 어쨌든 법률로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사건 조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맞아. 가능성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실- 다 들었다니까. 사실 이게 수사하시는 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 거. 그쵸, 그쵸. 네. 조심하고 이게 이게 자칫 누설이 되면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근데 되게 네. 수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네. 것 같은 게 네. 특히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만약에 아동 학대라면 특히 이게 뭐 물리적으로 흔적이 안 남고 되게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거라고 치고 맨날 뭐 폭언을 일삼는 정도라고 했을 때는 증인이 아무것도 없고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면 딱 부모님이 딱 잡아떼면 사실 이거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할 거예요. 아이의 집에. 상처 같은 거 주로 이렇게 보게 되네요. 상처도 많이 보고 아이가 이제 뭐 이제 진술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아이랑 좀 오랜 기간 그 라포라고 하죠. 그 신뢰 형성해가지고 아이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아무리 이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쌓인다 그래도 그냥 이번에 한 번 보는 경찰인 거고 부모님이랑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야 되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아이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인가, 청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동 진술을 청취하는 거는 많이 힘들고요. 그 뭐 신고자 보호 부분이랑 또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주변 분들이 거의 유사하게 만약에 정황 증거로 진술을 뭔가 하시는 게 있다. 맨날 저 집에서 애 맞는 소리가 들려요라든가 그 아이 주변을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 선생님이 예 맞아요 애가 일기장에 이런 것도 썼더라 그리고 상담을 해보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증거가 돼서 수사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예. 그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러니까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있어서 이제 그 학대받는 아동 스스로가 부모를 이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당장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정서적 기준에 유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부모와 아이를 분리되고. 근데 사실 이제 분리되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걸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가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 밑에서 너무 힘들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일종의 학대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을 학대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뭔가 시설에 데려다 놓는다거나 뭐 아니면 뭐 입양자를 찾는다던가 그러니까 사실 이러는 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되게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분리가 되면? 뭐 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외국에는 뭐 위탁 가정도 나오고 뭐 입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제도는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위탁 가정이나 입양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시설로 보내지게 있는데 이제 시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주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곳들도 있고 이런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해 가지고 소규모 쉼터들도 비밀 쉼터들도 마련이 돼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가라는 거는 전에는 저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많이 생겨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거기는 가면 일반 가정이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감시가 잘 안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만약에 다시 학대가 발생하면 이건 또 가정이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그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이제 몇 그죠. 배로 오겠네요. 근데 이제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제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아주 단점이 많은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심심하면 감독, 감시, 감사가 나와요. 애들 뭐 이거 음식은 잘하고 있는지 뭔 잘하고 있는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어찌됐든 시설은 답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시설로 많이 보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기든 단기든 그러면 이제 그 시설의 장단점을 조금 파악은 해야 될 필요는 있고 당장 이제
부모님과 너무 지금 부모의 학대 상황이 심해서 이거는 분리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보통은 이제 시설로 보내고 그 시설에서 원칙적으로는 아주 짧은 기간만 있고 부모님이랑 관계 회복시켜서 다시 원가정으로 회복을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원칙인데 그쵸.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시설에서 계속 분리가 돼서 지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하고 예. 그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정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게 그 아동학대 처벌법이 2014년도에 생겼어요. 2014년도에 이게 왜 생겼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울산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계모가 아이 막 소풍 가고 싶다고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였나요? 소금 먹이고 소금밥 사건도 있었고요. 그 엄마 돈 2,000원 훔쳤다고 애를 막 때려가지고 엄마가 그 계모가 아이 죽인 사건. 또 하나는 또 비슷하게 그렇게 계모가 아이를 그렇게 죽여놓고 그 언니가 때렸다고 해서 최근에 그것도 영화화됐어요. 어린 의뢰인 그게 이제 해가지고 2014년도에 막 사람들이 아동학대 세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생겼는데 아동학대 처벌법은 실상 가중처벌이나 이렇게 높게 처벌하는 내용은 그 두 개인가 조항밖에 맞아요. 없고요. 실제로는 봐주는 거죠. 아 진짜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차피 행위자들이 가정 구성원이나 부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벌금 먹여봤자 이 가정 못 사는데 더 못 살아지죠. 200만 원, 300만 원. 저도 그게 궁금했던 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징역 살아봤자 아빠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징역 살면. 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아이가 행복해지는 길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래서 그 아동학대 처벌법 상으로 아동 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자 부모님들에 대한 뭐 교육 상담이라든가 뭐 보호 관찰이라든가 뭐 일시적인 접근 금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성행 개선을 도모를 해 보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성행 개선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취지 자체는 그냥 이거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해서 요 법률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부모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그대로 하도록 두고 아동하고만 못 닿게 하는 뭐 접근 금지 같은 거를 그쵸, 하는 접근 금지 같은 걸 하는 거 약간 마치 이혼한 것처럼 이렇게 예 그런 표현 예 그쵸. 그렇습니다. 마치 이혼한 것처럼 따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가정 회복이 사실 모토예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그 가정이 회복되기 불가능한 아주 중한 아동학대나 뭐 성학대 사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가정이 원가정 회복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조금 변화를 시켜서 이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법률의 목표고 이제 기관들도 그렇게 개입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아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 중에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도 힘들고 범죄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연구와 합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그 학대행위자 부모를 처벌하고 나도 아이를 어떻게 누가 보호하고 누가 양육할 것이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서 법적으로 되게 세밀하게 조금 개정이 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미스 백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저희 또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법적 권리를 취득해야지 그렇게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내기도 어렵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선의를 갖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중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상황이 중차대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 가정 회복을 시키는 거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일단은 시설에 머물 수 있을 만한 그 수용 공간이랄까 수용력은 충분히 되긴 돼요.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 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쪽은 조금 사정이 나은 편이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고 이제 범위는 넓은데 시설은 적으니까 막 시도 경계를 넘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는 원래 다니던 학교가 있는데 학교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단절시키고 가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아빠랑 지낼래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랑 지낼래요. 너무 자기가 포기할 게 많아지니까. 아이의 입장을 많이 받아주나요? 그럴 경우에?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최근에 뭐 어떤 사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학생 여학생 그 사망한 사건 있었잖아요. 그 엄마랑 그 의붓아버지인가 네. 뭐 그 사람이 아이가 원해서 복귀 시켰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쪽으로 뭐 돌아가게 됐냐, 왜 엄마한테로 복귀가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의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법률상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의사라는 게 이 아이가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원했는지 그거를 따져보라고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처해진 상황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도 복잡한 거예요. 담당자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이고 시설도 없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넘기지? 막 그러는데 애가 때마침 저는 이렇게 할래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뒤로 뒤로 숨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오용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거는 아이 의사는 확인을 하고 당연히 확인을 하는 거고 이제 진짜 이 아이가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환경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혹은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가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없어요. 잘 안 해요 실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명하기도 어렵고 표명하는 게 반영되기도 어렵고 설사 반영됐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편한 대로 해석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예. 형사처벌 조항 중에 아까 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라고 해서 폭행, 뭐 협박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고소가 있어야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간에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그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건데 이 특례가 좀 있어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에는 그거에 대한 특례가 있어서 아이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게 이제 검사가 그 처분을 하는데 봤을 때 계속 조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도 어떤 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다 보니까 내 의사표시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도 모르고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 의사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한테 맞는 것도 싫지만 정확한 마음은 엄마랑 아까 부모랑도 떨어지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너 처벌 원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옳다구나 그걸 정확하게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건데 사실 실제로 그 친구의 진정성 있는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한 과정이 몇 수차 있은 다음에라야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모르겠으니까 저는 이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이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분들이 있고 이제 경찰 부서에서는 여청계에서 이걸 담당해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여성 청소년 수사하는 줄여서 여청계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청소년 수사계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물론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동의 진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계속 심리 상담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용을 들이더라도. 우선 예산이 없을 것 같지만 확보해야죠. 애들 뭐 몇 명 있다고 요새 애들도 적다고 그러는데 한 명이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아마 실무적으로 경찰들이든 다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많이 불안해요. 학대 피해 아동 아이들이 많이 불안하고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오락가락해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그렇고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줬던 어른이 없기 때문에 막 정말 경찰분들 중에서는 보호자처럼 붙어가지고 매일 패매 막 하고 문자하시고 이러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페이스북 메시지. 예. 그런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하나한테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쏟을 수는 없잖아요. 관리하는 아동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개인의 사명감에 내가 너무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왕맨이 잘못하셨어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시설로 가가지고 자라나게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구분리가 된다든지 사유로 그럼 20살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시설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보호물을 해제가 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이제
자기 앞길 가게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설이 다 미성년자 끝나면 다 나와야 되지 않나요? 나와야 네. 돼요. 자기 마치 그냥 전 잘 모르겠지만 왜 고아원 같은 그런 데에서도 그런 데 어렸을 다 때 크면 다 키우다가 나오잖아요. 성인 돼서 나오는 네.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중간에 그렇게 되어서 성인 될 때까지 키우고 그 해제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성인 되네요. 될 때까지 지내야 되면 안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못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도 아니에요. 만 18세까지로 아동복지법 또 1년이 떠 있어요. 이게 성년은 19세잖아요. 1년이 또 엄하게 이렇게 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당장 그 나이 때 집도 절도 없이 나오면 뭐 어떻게 돼요? 답이 없으니까 자립 지원을 위한 그 몇 년 정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긴 한데 그래 봤자예요. 그래도 요즘에 뭐 20살이나 24살이나 25살이나 자기 밥벌이 못하고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만 20살, 뭐 18, 19 이럴 때 이제 사회에 좀 내쳐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고 사실 아동이니까 관심을 좀 그나마 가지고 있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성년으로 한 발자국 가는 순간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약간 그런 분위기도 좀 해요. 그래가지고 아동 관련 사건을 하다 보면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성년이 될 때까지만. 이게 답이 없으면 그래 조금만 있으면 얘는 이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약간 좀 담당자들이 그런 마인드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뭐 그분들도 어느 그분들도 정도 이유가 일을 있는 한두 해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해도 뭐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약간 현재 사회가 그렇게 되고 사실 다들 생각은 많은데 말했던 것처럼 뭐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는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게 맞잖아요. 사실 이렇게 아동 학대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결국에. 너무 어렵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아동 학대가 그러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이렇게 어떤 거 같나요? 그러니까 약자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도 제일 먼저 그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미스백 같은 경우에는 뭐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서 맞아요. 아이를 보기만 해도 싫은 거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울산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러니까 재혼했을 때 둘 중에 한 명 편부모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번 부모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내 자식이 아닌 거에 대해서 편애를 한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대 원인이라든가 뭐 학대 피해 아동의 이런 어떤 아이들이다 이런 거 통계내고 이러는 거 저 사실 좀 무섭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편견이나 낙인이 생길까봐 편견이 생길 수 그게 있죠. 한부모 가정이라서 뭐 재혼 가정이라서 혹은 어린 부모라서 학대가 많이 발생하느냐. 근데 통계적으로는 꼭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이제 사건이 드러나고 부각되는 게 막 계모가 애를 죽였대 그러면 화르르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동학대가 수위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수위가 소위 말하게 이렇게 심하지 않은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부모님 다 계시고 그런 중산층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잔혹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겹친 거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겹친 거고 이렇게 된 거라서 굳이 원인을 따진다면 그 뭐 약자 그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나라만의 아동학대 원인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답변을 그러니까 이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뭐 우리나라는 유난히 뭐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소유한다라는 그런 거. 넌 이 대답을 해. 그런 답을 원하시나 봐요. 유난히 다른 데 비해서 자녀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뭐 그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아이가 내가 원하는 양육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뭐 이렇게 한다. 혹은 군사문화 잔재가 있어가지고 때리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뭐 연구는 여러 가지 있는데 꼭 답은 아니고 확실한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부모님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있고 중한 아동학대여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친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한하는 그런 거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권한 같은 것들이 어찌됐든 범죄 가해자고 피해자인데 적절히 좀 단절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쉽지는 않게는 돼 있어요. 외국에 비해서도 외국은 바로 후견인 지정이 되고 바로 위탁 가정이 가거나 아니면 공공 후견인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친권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뭐 이렇게 운영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인이라기보다는 이후의 처리 절차의 문제인 거고 뭐 아이를 그렇게 소유물로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부모님들한테 인터뷰를 해봐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사문화 잔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때리는 데에 있어서 그 뭐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래영 교수님이 한 그 연구에서도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간 훈육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문화권에 제시를 하면서 그거에서 학교에서 컨닝을 하고 왔대요. 애가.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애가 컨닝을 했습니다. 부모님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애 손바닥을 때렸대요. 회초리로. 학대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학대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학대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컨닝을 한 거랑 손바닥 때리는 게 무슨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애가 컨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때리는 게 무슨 연관.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더니 당연하지 다음부터는 맞지 않기 위해서 애가 컨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하셔도 꼰대 문화 약간 그런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의 영향은 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아동학대 발생 부분이.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나도 옛날에 맞아서 안 했어 이런 생각이. 아프니까 안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때리는 게 사실 좀 편한 방법이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안 때리고 방법이죠. 얘기하려면 네, 이게 왜 방법이죠. 잘못된 거고 네. 뭐 그런 거에 대해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가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나라가 컨닝했을 때 학생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되게 제일 또 약한 편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컨닝하면 바로 F고 바로 잘리는데 우리는 또 다 봐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때리는 걸 통해서 학대라는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하게 처벌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학교에서 아예 뭐 퇴학을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전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뭔가 네가 잘못을 깨닫고 징계를 받으라고 해서 가정에 던져버리니까 부모님들은 또 그런 훈육 방식, 대안적인 훈육 방식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 그러니까 쉬운 방식으로 자기들이 이제까지 뭐 해왔던 그대로 때리는 그런 방식을 해서 이제 악순환이 조금 반복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군대 문화일 수도 있겠네요. 군대에서도 뭐 일 터지면 다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덮고 원인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도 다 뭔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뭐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어쨌든. 그러면은 아까 원인에 대한 거는 사실 아까 뭐 저기 우리 군대 문화도 얘기해 주셨고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소유 관계도 얘기해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지만 뭐 가정의 유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편견을 갖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뭐 어떻게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분석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원인이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아까 저번 방송인가 이번 방송인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처럼 일단 어느 정도의 규율을 주면 그 감수성이 조금씩 이제 보편화되는 느낌은 들기는 해요. 법이 어떤 인식의 수준을 처음에는 뭐 안 때리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 당연히 안 때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룰을 따라서 이제 인식도 그렇게 되면 따라가게 이제 되는. 어린 친구들부터 그러니까 당사자부터 그거에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항상 새로운 제도는 반발이 있고 혼란과 가독을 겪지만 또 지나면 또 정착이 되니까. 방향은 맞는 방향인 근데 것 이제 같아요. 학교 체벌은 사실 선생님을 처벌하고 선생님한테 처벌을 가하면 되는데 여지껏 우리 얘기했던 저 가정폭력은 방법이 없잖아요. 부모의 처벌 방법.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더 네, 약간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애매할 때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어떤 그냥 그래야 하니까 뭐 이거에 대한 뭐 반발이야 있겠지만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부분으로 딱 규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처벌은 선생님들이 처벌했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벌을 물리적으로 체벌을 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징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나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애를 때렸을 때 누가 신고를 했어. 그러면 내가 나한테 처벌이 가해지는 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나를 가둘 수도 없고 난 일을 해야 내가 일을 해야 애 밥을 주는데 나를 가둘 수도 없고. 근데 아주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가 아닌 이상은 한 며칠만이라도 아이랑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본인은 엄청난 처벌을 받았다고 그 생각을 하세요. 그 가능성이 있는 네. 부모님이네. 예, 그래서 그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그 아주 단기로 분리하는 그런 걸로 해서 조금 경고만 해도 아마 요즘 부모님들 같으면 난리 날 걸요. 그런 그 게. 다음에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도 예, 보셨어요? 그게 사람에 거죠. 따라 다른 거긴 한데. 일단 온 다음에 너 앞으로 엄청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아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네. 때문에 그 아이한테 뭐 풀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건 잡고 가야 된다는 거에서 그 법률로서 약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사자가 권리의식 가지는 거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동 권리 교육 요새 많이 해요. 학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맞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부모님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님이 너한테 이제 뭐 훈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너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뭐 학습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회초리로 때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담이나 이런 거에 통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이 너 숙제하기 전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 그러면 이거 아동학대인 거 모르세요? 저는 TV를 보고 싶다고요. 제 자유의지를 제 자유의지를 너무 똑똑해. 근데 요새 애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대요. 그 뭐 때리는 거 뭐 학대 아니냐고 막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 학대 용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부모님들도 많대요. 이게 학대가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폭력보다는 학대가 훨씬 더 나빠 보이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게 사실은 있어가지고. 더 낮은 개념인데. 학대는 훨씬 더 낮은 개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학대는 정말 세상 나쁜 사람이 정말 그 가혹행위 약간 이런 걸 하는 느낌이어서 아동 학대다 딱 그러는 순간 어떻게 나를 학대범으로 우느냐. 학대는 약간 내가 우리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약간 상습의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반복, 상습, 지속 이런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있어서 폭력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우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긴 한데 바꿀 만약에 필요도 있겠다는 그런 것도 조금 뜻이네요.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육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좀 그런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필요하죠. 너무 부모 교육이요? 그렇죠, 맞아요. 부모는 할 말이 없어. 내가 안 나와서 모르나? 근데 아니요, 맞아요. 그 부모가 사실 되려면 저는 그런 교육 받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약간 뭔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뭐 약간 교육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맞아.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임신한 거를 보통 이제 임신하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많이들 알잖아요. 첫 달, 그러니까 보통 그때쯤 많이 알잖아요. 한 달이나 2달쯤 지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 8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가 될 때까지 유예 기간. 그러니까 그 동안이라도 뭔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하면 사실 8달이면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사실 의무를 갑자기 자스민님이 지금 막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후견적 입장에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강제하는 것이 맞냐? 내가 왜 국가가 뭔데? 난 내가 그냥 착수해서 공부할 거야. 약간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동학대 자스민 목소리 들리는 거 같아요. 제가 소환했어요. 아동학대 그 처벌 특례법상 그 학대 행위자 부모에게 이제 교육 수강 명령 이런 걸 할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교육이 내실화가 돼 있지 않아서 반발도 되게 크대요. 교육의 방식도 되게 내실 있는 방식으로 받았을 때 정말 부모도 만족스럽고 성행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옛날에 무슨 다큐 봤는데 서양 국가에서 청소년들 약간 성교육이랑 연계된 건데 그 아기 인형 같은 거를 주고 일주일인가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기가
그 실제로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시기마다 애가 울어. 아, 그 인형이 우는 거예요. 아. 그럼 가서 이거를 뭐 몇 번 흔들어줘야 되고 뭐를 뭐 입에다 꽂아줘야 되고 그 힘든 뭐 걸 그런 경험. 뭐 그런 교육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음. 그래서 아동학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결혼을 하고 명심하고 내가 애를 낳을 때까지는 조심해야겠네요. 아직 많은 연애부터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 굳게 아니야 믿지만 몰라. 너나 잘하세요. 근데 저분도 연애부터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진짜 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워낙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 맞아요. 이제 아이들이 상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쵸. 그런 게 있다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신고 맞아요, 의무자로서 맞아요. 정당하게 하고 주변에게 이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네, 주시고 이웃분들도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사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동변님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네 극적극적 하시지만 네 이게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가다가 그런 거 보면 신고하면 되는 거죠. 예,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마. 네. 이거 해도 효과 없어. 살포시 112를 효과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고 일단 하고. 네 오늘도 동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